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밤,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저도 어제 팔에 살포시 앉아 제 피를 맛나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모기 한 마리를 탁 내리쳐서 잡았네요. 나름 빨리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잠시 후 부풀어 오르며 간질간질한 모기 자국을 보니 모기가 무척이나 얄밉더군요. 야속한 모기 새끼를 보며 얼마 전 연을 끄는 우리 시댁 식구들이 생각났어요. 모기, 아니 흡혈귀가 사람 피를 빨아먹듯이 나와 신랑의 돈을 어떻게든 뽑아먹던 그 족속들. 에휴,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의 호구 노릇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저는 지금 난산으로 힘들게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에 와 있어요. 아기 젖줄 떼놓고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출산 후 호르몬 변화 탓인지 서럽기도 하고 아무 일 아닌 것에도 눈물이 핑 돌기도 해서 연신 훌쩍이고 있네요. 제 나이 올해로 40인데 엄청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다 보니 볼 수 없는 친정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날 낳고 키워주셨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스치네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 집으로 가면 이제 육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간다고 하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아기 낳고 가장 먼저 외친 말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이제 됐냐? 그동안 더러웠다. 다신 보지 맙시다 였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울부짖어야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처절했던 제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실 거예요. 저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저희 집안의 외동딸로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아빠가 한창 벤처붐이 불던 90년대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IT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엄청 잘 됐었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워낙 잘 살았던 친가를 뒀기에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급이 다른 사치를 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땐 저도 어렸으니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다들 비행기 1등석 타고 세계 일주 한 번쯤은 떠나는 줄 알았고 승마도 마치 축구나 농구하듯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인 줄 알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제 탄생 기념으로 아주 어린 조랑말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땐 말도 이미 다 자라서 조심스레 승마를 즐길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시절이었네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늘이 질투를 하였는지 제가 중고등학생 때쯤 불행히 어깨동무를 하고 한꺼번에 들이닥치더군요. 아빠의 잘 나가던 벤처회사는 IMF 때 직격탄을 맞아 신압으로 망해가고 있었어요. 어찌저찌 IMF 고비는 넘겼지만 그로부터 5년 후 온 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열광하던 그때 우리 가족은 고통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죠. 아빠의 회사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아빠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말수가, 복말숙, 잘 들어. 지금 빚쟁이들이 우리 집으로 쫓아가고 있을 거야. 얼른 엄마랑 다른 곳으로 대피해 있어. 안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아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랑 둘이 어디로 피해 있으란 말이에요? 가정부 아줌마며 정원사 아저씨며 다들 어디로 간 거예요?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마냥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워요, 아빠. 아빠,
전화 끊겼어요? 뚜뚜. 아빠가 전화를 끄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 소식을 옆에서 다 들은 엄마가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다급해진 전 119를 불러서 엄마를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갔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긴급 종합검진을 받아본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아빠도 없고 저와 엄마뿐인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엄마가 죽기라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죽으면 세상에 나 혼자뿐이란 말이에요. 췌장이란 장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췌장에 몹쓸 암이 생긴 것도 모자라 말기라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급속도로 말라갔고 나중엔 피부까지 까맣게 변해 완전히 다 타버린 나무 장작 같았죠.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아놓은 용돈이 좀 있었기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대고 엄마 먹을 걸 샀죠. 뭐라도 드시게 해서 엄마랑 최대한 오래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엄마에게 줄 수박을 4분의 1통 사서 잘게 잘라 입에 넣어드렸어요. 웬일인지 그날은 엄마가 앉아서 수박을 조금씩 드시더군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날만큼은 우리 엄마가 말기암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마도 엄마는 외동딸인 제가 없는 돈을 쪼개 수박을 사온 정성을 알고는 조금이라도 드시고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름철 수박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슬프답니다. 제 나이 고3이었는데 집안은 몇 달 만에 폭삭 망해버리고 아빠는 그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삶이 막막하더군요. 엄마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드리고 화장을 한 유골을 엄마가 좋아하시던 바다에 가서 뿌려드렸어요. 뱃삭도 없어서 바다 한가운데가 아닌 바닷가 부두에 서서 뿌렸네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나중엔 주저앉아 해가 질 때까지 엉엉 울어버렸죠. 당시엔 나도 함께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가서 좀 쉬고 싶었지만 이미 집도 절도 없어진 지 오래라 전 갈 곳이 없었어요. 고3이었지만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친구 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사업이 잘 돼서 부잣집 딸내미였을 땐 그렇게 잘해주던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이 제가 가난뱅이 고아처럼 돼버리자 멀씨하고 얼른 집에서 나가주기만을 바라더군요. 한 친구 집에서 3일 이상 머무르기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가을밤에 공원에서 노숙까지 해봤을까요? 어렸을 땐 귀신이 무서웠지만 다 크니 사람이 그리도 무섭더군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였지만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배정받아 무척 아쉬워했던 김정희라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전 친구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다 털어놓으며 면목 없지만 집에서 재워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죠. 친구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수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네가 아직도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 어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 네 인생도 참 불쌍타. 바보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다 큰 기집애가 무슨 공원에서 노숙을 해. 큰일 나려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따뜻한 밥 차려놓을게. 우리 엄마 성함도 말숙이어서 너랑 이름 똑같다고 중학교 때도 널 예뻐하셨잖아.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정희의 집은 주택이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그 집은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정희 엄마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서말숙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항상 창백한 얼굴에 여기저기 아프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줌마는 빨간 립스틱에 눈 화장도 매섭게 하고는 인상이 180도 달라져 있더군요. 어서 와라 말수가, 오랜만이다. 아줌마가 네 소식 궁금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다. 그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아줌마도 그간 많은 일이 있었어.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지 뭐냐. 이 집 인테리어가 낯설지? 신당으로 꾸며놓고 손님 받고 있단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 저기 창고를 쓰던 조그만 방 하나 네 방으로 꾸며놨으니 여기서 지내렴. 정인이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래서 아줌마가 신내림 거부하다가 결국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내가 신내림 안 받겠다고 버팅기다가 우리 정희까지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말야. 너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단다. 어쨌든 여기 정희와 나 여자 둘뿐이니 너도 이 집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감사합니다, 아줌마. 정희야, 고마워. 친구 정희에게도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정희를 껴안고 많이 울었어요. 동병상련의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정희 내에 얹혀 살면서 고3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20살이 되자 친구 집에서 계속 생활비도 안 내고 얹혀 살기가 민망했어요. 절 위해 항상 푸짐하게 밥상 차려주시는 아줌마께도 죄송했고요. 돈이 없으니 대학에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얼른 취업 자리를 알아봤죠. 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 좀 괜찮은 일자리는 죄다 서울에 있더군요.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아줌마와 정리에게 이별을 고하고 서울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떠나는 날 아줌마는 단호하게 제게 일러주시더군요. 말수가,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생활해라. 알았지? 그리고 무당인 아줌마가 네 사주 넣고 기도드려보니 네 팔자는 엉겅퀴 팔자다. 어쩔 수 없이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줄 사람은 네 새끼뿐이다. 근데 그 자식이 쉽게 오진 않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아기가 얻어질 터인데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네 인생은 편안해질 거야. 요즘 말로 꽃길만 펼쳐질 거란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반드시 아기 하나는 가져야 한다. 알았지?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 나이 20살이었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1, 2년 내로 아기가 다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결혼 자체를 늦게 한단 말인가? 아무렴 어떠리. 지금 내가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할 팔자인가?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선 별 생각 없이 당장 돈 한 푼 없이 지내야 할 서울살이가 막막하게 느껴졌죠. 서울로 올라와 일단 싸구려 월세방이나 고시원이라도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터미널 근처 옷가게에서 사랑극구라는 공고를 보고는 바로 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죠. 옷가게 주인 언니는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속눈썹 몇 개를 겹쳐 붙인 건지 먼 놈의 송충이가 눈덩이 위에 있는 줄 알았네요. 껌을 짝짝 씹으며 제게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래, 미성년자는 아니고? 아니, 성인이 됐으면 기본 화장은 해야지. 반반한 얼굴 믿고 쌩얼 다니는 거야? 아, 제가 화장품이 하나도 없어요. 로션 하나가 다네요. 여기서 일하려면 화장해야 하나요? 그럼 립스틱이라도 사서 바르고 다닐게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꼭 일 좀 시켜주세요. 네?
제 사정을 다 들은 주인 언니는 다행히 마음만은 착한 것 같았어요. 제게 메이크업 용품들을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화장 좀 하고 다니라 하더군요. 그리고 싸구려 월세방도 소개해줬어요. 심지어 보증금 50만 원까지 선불로 빌려주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시키는 일 다 할게요. 성실히 일할 테니 걱정 마세요. 너 진짜 시키는 일 다 할 거니? 어쨌든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그냥 언니라고 해. 사장님이라고 하면 내가 늙어 보이잖니? 그렇게 주인 언니와 나름 친하게 지내며 옷가게에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렇게 1, 2년이 지나고 하루는 주인 언니가 대뜸 제게 투잡을 제안하더군요. 복말숙, 너 투잡 안 뜰래? 너 여기서 최저시급 받고 있잖아. 거기 가면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1시간에 1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 어때? 오늘 밤에 시간 되지? 언니가 예쁜 옷 좀 가져와 봤으니 이거 입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 풀 메이크업 다 하고 말이야. 내가 이따 밤 10시에 픽업 갈게. 알았지? 전 어리둥절했지만 내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 하는 말이니 일단 들어야 했어요. 옷이 좀 많이 파였고 입기엔 암사스러웠지만 대체 뭔 일인가 싶어 나름 화장도 풀 메이크업 다 하고 10시에 대기하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시간에 10만 원 넘게 준다니 그것도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고요. 주인 언니 차를 타고 다다른 곳은 간판도 없는 곳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언니가 들어가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웬 여자 남자들이 술에 잔뜩 취해 있더군요. 야, 네가 이 집 새로 온 에이스냐? 쌍판떼기 하나는 반반하게 생겼네. 이리 와서 얼른 내 앞에 앉아봐. 그곳은 뉴스에서나 보던 룸사롱 같은 곳이었어요. 시급 100만 원을 준다 한들 한시도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죠. 너무 놀라서 전 뛰어나왔어요. 뒤에서 옷가게 주인 언니가 따라 쫓아나오더군요. 야, 복말숙. 너 저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기나 하고 이렇게 예의 없이 뛰쳐나온 거야? VIP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 술집 망할 수도 있다고. 내가 저 사람들이 VIP든 아니든 알게 뭐예요. 언니, 내가 언니네 옷가게에서 1, 2년 동안 온갖 잡일 다 해가며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예요? 날 술집에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나 옷가게도 당장 때려칠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땐 부잣집 외동딸로 곱게 자란 사람이라고요. 눅눅한 곰팡이로 가득 찬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어요. 나름대로 믿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죠. 아빠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며 이젠 아빠가 날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기에 진짜 고아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정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 알바를 잡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보니 격리자리가 눈에 많이 띄길래 중소기업 격리직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죠.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고 컴퓨터 자격증이랑 토익도 받았어요. 오랜만에 하는 공부였기에 좀 낯설게 느껴졌지만 책상 앞에 앉으니 예전 엄마 아빠 밑에서 응석 부려던 학생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철없던 시절엔 그저 어른이 되고만 싶었는데 엄마 아빠 그늘에서 따순밥 먹으며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 열과 성을 다해서 취업에 임한 결과 원하던 중소기업의 격리직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입사하여 몇 달을 격리로서 일하자 제가 맡은 업무엔 좀 익숙해지더군요. 그런데 제 업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회사가 돌아가는 전반에 대해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주로 대졸 직원이 근무하던 경영지원부나
마케팅 전략부서에 가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고졸로 들어온 경리직 직원이 회사 자금줄만 알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해? 내가 설명해주면 복말숙 씨가 이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뜩이나 업무가 많아 짜증나 죽겠는데 별게 다 와서 신경 건드리네. 얼른 가서 격리 업무나 봐요. 세상은 고졸에게 그리 만만치 않더군요. 하지만 전 그에 굴하지 않고 입사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회사 전 직원에게 떡을 돌렸어요. 돌떡 같은 백설기에 제 이름 석자 복말숙을 써서 말이죠. 떡을 받아든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죠. 아니 이게 뭔 떡이래? 복말숙 씨 결혼이라도 해요?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뭐 축하할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요. 남자친구는 없는걸요. 그게 아니라 제가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알고픈데 여쭤볼 사람이 없어서요. 이제 딱 드셨으니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너무 귀찮아하시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네? 허, 맹랑한 직원이네. 그래 알았어. 내 알려주지. 그렇게 회사 직원들과 친해지고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 회사 사장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직원이 돼 있었죠. 일에 푹 빠져서 지내다 보니 연애할 기회도 놓쳤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남자를 멀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력심에 말이죠. 20대 후반이 되고 나니 주위의 여자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릴 때 도움을 줬던 정희도 시집간다고 연락이 왔죠. 청첩장 이제 와줘서 미안해. 너도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어. 어쨌든 정희야, 결혼 너무 축하해. 엄마는 잘 계시지? 엄마가 무당이 되고 난 후 입소문이 쫙 퍼져서 요즘 TV에도 나오고 난리야. 신전 봐주는 건 3년치 예약이 꽉 차 있고 말이야. 너희 엄마가 일이 잘 풀리고 계시다니 너무 좋다. 아, 난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일 욕심은 있는데 멀티가 안 되니 연애랑 병행을 못하겠어. 야, 말수가, 너 무슨 이 회사에 책 잡힌 거 있어? 그렇게 살다간 회사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아참, 근데 말수가, 우리 엄마가 너 결혼 30대 중반에나 하라고 하긴 하더라. 우리 엄마 신기가 날로 좋아지고 있으니 엄마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결혼은 30대 들어서면 해. 그전엔 연애만 하고 말이야. 그 훈수를 들었던 게 20대 후반이었는데 연애도 못하고 진짜 3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보다 못한 회사 사장님께서 인사팀의 한 남자 직원과 자꾸 연인으로 엮으려고 하시더군요. 아니 본 과장, 사내 연애라도 해야 남자를 만나지 원. 내가 이 회사 오너지만 자기 개인 삶도 잘 꾸려나가야 진짜 멋진 직원인 거야. 자, 여기 호텔 레스토랑 식사권이야. 인사팀에 김성현 팀장 알지? 그 빨간 곱슬머리 청년 말이야. 아빠 쪽이 스위스 사람인가? 그래서 혼혈이라 약간 빨간 머리긴 하지만 얼굴은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 남 직원도 아직 미혼이니까 노총각 노처녀 직원끼리 잘해보라고. 알았지? 이건 회사 사주로서 명령이야. 30대 중반까지 모쏠이었던 저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인사팀 직원과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회사 사장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김성현 팀장은 첫 대화부터 무척이나 솔직하더군요. 제가 7년 사귄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져서요. 그래서 끌려나왔네요. 아참, 제가 혼혈인 건 아시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지만 어쨌든 빨간 머리의 스위스 사람이라고 하니 제가 빨간 곱슬머리로 태어났네요. 머리숱은 많으니 대머리보다 낫죠 뭐. 엄청나게 솔직하시네요, 팀장님. 오래 뵀지만
여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엄청 어색하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술이나 시키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 벽나발을 불며 취할 대로 취한 우리는 서로의 인생사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일 잘하는 직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진솔하게 대화해보니 사뭇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사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우린 곧 사귀게 되었고 어차피 회사 사람들도 우리의 만남에 대해 다 알고 있었기에 주변에서 결혼 뽐뿌가 장난 아니더군요. 만나기만 하면 둘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기 바빴죠. 둘 다 나이도 꽉 찼는데 언제 결혼할 거야? 난 결혼식장 뷔페가 좋더라. 언제 뷔페 먹여줄 거냐고. 회사 사람들이 분위기에 몰려서 남친은 반강제로 무릎 꿇고 프로포즈 했네요. 전 그 상황이 그저 재밌기만 했어요. 너무 진솔하고 담백한 성격의 그가 참 좋았기에 당연히 예스라고 답했죠. 그가 빨간 머리든 파란 머리든 대머리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로써 일단 우리끼리의 결혼 약속은 확정되었죠. 문제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친에게 들은 바로는 예비 시모는 남친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3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때 아기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젊은 시절부터 돈 뜯어내는 재주는 있었는지 3명의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엄청 많은 돈을 받아냈다고 하네요. 덕분에 능력 없던 예비 시모는 집도 사고 웬만큼 살 수 있게 되었죠. 3번째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빨간머리 스위스 남자랑 갑자기 사귀게 되어 한국까지 와 살림을 차리고 둘째인 남친까지 낳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둘째 낳고 일주일 후쯤 아무런 말도 없이 쪽지 한 장 남기고 스위스로 떠나버렸다고 해요. 남친으로부터 자신의 부모 얘기를 듣는데 참 영화 같은 스토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빨간머리 혼혈로 살아가며 왕따도 당하고 참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죠. 남친의 형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서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고 일찍 결혼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와 조카와 셋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남친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땐 예비 시모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졌어요. 둘째 아기 낳은 지 일주일 후에 믿었던 남편이 떠나버리고 혼자 아들 둘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를 처음 만난 날 정말 산통이 깨져버렸죠. 스위스 남편이 왜 시모를 떠나버렸는지 알 것만 같더군요. 한마디로 성격이 아주 지랄맞은 사람이었어요. 빠르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서로 나이도 꽉 찼기에 일단 예비 시모를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떨렸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해서 점수 깎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첫 인상부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야 성현아, 너는 7년 사귄 교수 딸한테 차이고 고작 이런 여자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냐? 엄마도 일찍 죽고 아빠도 연락 안 된다며 근본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나 같으면 초도 안 갔겠다. 아휴, 네 형을 좀 봐라. 일찍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되고 결혼도 빨리 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잘 살지 않냐? 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형보다 못하더니 어째 살아가는 것도 삐리삐리하냐? 한심한 것. 옆에서 듣는 내가 조마조마하더군요. 아무리 큰아들이 잘났어도 둘째 아들도 자식인데 대놓고 비교질이라니. 저한테도 모욕적이었지만 남친한테도 참 몹쓸 엄마 같았어요. 당연히 남친이 화가 나서 제지했죠. 아니 엄마, 며느리감 데려온 자리에서 첫마디에 쌍욕을 날려요. 내가 이래서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교양이라도 좀 쌓으세요. 여자친구 보기 창피해 죽겠네요. 말숙이도 아버지 잘 나가실 땐 비행기 1등석 타고 세계 일주하던 아이예요.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말숙아, 그냥 나가자. 얼른 일어나. 제가 예비 시모에게 대들 겨를도 없이 남친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더군요. 저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예비 시모는 성질답게 우리 뒤통수에 욕을 한 바가지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첫 만남의 예비 시모의 밑바닥까지 다 파악할 수 있었죠. 말수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판사인 큰형만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차별이 심했어. 어차피 난 내놓은 자식이니 엄마한테 더 이상 허락 구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결혼식 간소하게 치르고 서로 돈 모아서 전세 얻어서 살자. 아니야 자기야.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그래요. 나도 적은 월급이지만 돈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라서 좀 모아놨으니 아파트 전세 얻어서 혼인신고하고 살아요. 사실 결혼식도 생략하고 싶었지만 사내 커플이다 보니 회사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해서 마치 회식처럼 식당만 빌려서 원피스 입고 결혼식 했네요. 양가 부모님이며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이 말이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이 워낙 착했으며 무엇보다 지랄맞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방패먹이가 되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방패를 뚫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돈 요구는 집요했어요. 마치 돈 맡겨놓은 사람들 마냥 직간접적으로 돈을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더군요. 마치 대장처럼 시모가 주도했죠. 야, 둘째 며느리야. 네가 결혼할 때 지참금 한 푼 안 가져와서 내가 주위 사람들 볼 면목이 없구나. 자꾸 물어보는 통에 변명해대기 바쁘다고.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도 30대 중반까지 벌어놓은 게 있을 테니 일단 5천만 원만 내놔봐라. 아니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제가 무슨 ATM기예요? 중소기업 다니는 제가 갑자기 5천만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해요? 미스 때 벌어놓은 돈이요. 그거 24평 아파트 전셋값으로 다 들어갔죠. 남편이랑 반반 지불했다고요. 혼수도 거의 제 돈으로 다 해오고요. 어머님께서 둘째 아들 월급을 생활비조로 거의 다 뺏어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또 지참금을 달라고요? 5천만 원이나요? 어디에 쓰시게요? 어머님 집도 있으시고 노령연금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야, 노령연금 코딱지만큼 나오는 건 내 품위 유지비로도 부족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네 남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몇십 년간의 내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네 남편 키워준 값 내놓으라 이거야. 아니 어머님, 신랑 말 들어보니 공부 잘하는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차별을 심하게 하면서 키웠다는데 이제 와서 훌륭한 아들 키워놓은 값을 달라고요? 좀 어이가 없네요. 저희가 아직 아기가 없으니 그럼 매달 생활비조로 몇십만 원씩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그럼 됐죠? 신혼 초에 더 이상 시댁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시모의 먹 같은 성격을 이미 알았기에 몇십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 주는 걸로 쇼부를 봤어요. 하지만 어버이날, 어머님 생신, 제사, 명절, 학예, 동계 휴가비까지 별별 명목으로 용돈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갔어요. 돈 뜯어갈 때만 매우 친절하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나 남편이 회사 일로 항상 바빴고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임신 성공시키는 데만 백방으로 알아보기 바빠서 그냥 웬만하면 돈 달라는 대로 드렸네요.
시댁 형님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어떻게든 저한테 모든 걸 다 시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죠. 동서, 나 이번 명절에 좀 아플 것 같아. 벌써부터 몸이 좀 안 좋네? 그래서요, 형님? 아니, 이미 아픈 것도 아니고 명절에 아플 예정이라는 말은 또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어떻게 형님 몸은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맞춤으로 아픈가요? 전 일하잖아요. 전업주부인 형님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전업주부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난 아들이 있잖아. 얘 지금 미국 유학 보내려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빠 죽겠다고. 동서는 애도 없잖아? 벌써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불임 아니야? 어차피 애 못 낳을 몸이면 명절에 몸빵 해야지. 손이 형님한테 대드는 거 보니 아주 예절을 밥 말아 드셨구만.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네. 그렇게 고약스러우니 애가 안 생기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고약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예요? 누구 보고 가정교육 운운하는 건지 원. 어쨌든 앞으로 명절 제사 등등은 무조건 반반 일하는 걸로 해요. 형님이 아프면 저도 아플 예정이라고요. 혼자 오랜 시간 꿋꿋이 버텨온 구력이 있었기에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 발악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 형님이 통화를 끊은 줄 알고 저쪽 편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시모 목소리였죠. 아이고, 야. 애미애비 없고 고절로 못 배워먹어서 그런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다. 옆에서 듣는 내가 다 오금이 저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어머님. 동서랑 얘기하면 아주 화딱지가 나서 죽겠어요.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교양 있는 네가 참아라. 내가 아주 용한 무당 찾아가서 둘째네 돈이 우리 장손 서준이한테 다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다. 이번에 국까지 한 판 크게 벌일 셈이야. 둘째네가 계속 애기 안 생기도록 말이야. 이미 7년 됐는데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불임이 틀림없는 것 같아. 그 무당이 둘째 며느리랑 이름이 같은 서말숙인가? 그래서 좀 깨름칙했지만 굿벌이면 그 효력에 아주 적중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둘째네한테서 뺏은 돈이 한 700 남아있으니 그 돈으로 굿 한 판 크게 벌여야겠다. 어머님, 굿하는데 저도 따라갈게요. 우리 서준이한테 시동생네 돈이 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려야겠네요. 뭐? 우리 돈이 형님네 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고?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 악마 같은 년들이 나와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혐오스럽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를 해줄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마침 친구 정희의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수가 잘 지내지? 아줌마가 그 의뢰를 받았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이름이 네 이름인 것 같아서 연락했어. 혹시 너희 시어머니 이름이 박순자 씨 맞니? 네, 맞아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께 우리 시어머니가 그 의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방금 시댁 식구들끼리 작당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기 못 가지게 구슬해서 저희 부부돈을 형님네 아들한테 돌아가게끔 한다나 뭐래나. 듣고서도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래, 나도 무당 경력 20년 만에 이런 의뢰인은 처음이야. 네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넌 줄 알았어. 의뢰를 받았으니 굿을 버리긴 할 건데 아줌마가 너 아기 가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삼신할머니께 기도드릴 거야. 아참, 그리고 아줌마가 기가 막히게 용하다는 한의원을 알아냈으니 너 당장 거기 가서 한약 지어 먹어봐. 나이도 젊은 남자 한의사가 진짜 잘 지는다고 하더라. 거기서 약 지어 먹은 사람들은 죄다 임신이 됐다네. 톡으로 주소 줄게. 당장 가봐. 알았지?
아줌마, 고마워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친정엄마처럼 도움을 주시네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 일단 정인의 엄마가 알려준 한의원에 바로 찾아갔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겨우 비어있는 시간대를 잡을 수 있었죠. 무당인 아줌마로부터 시모의 굿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들을 수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은 아기 갖는 데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는데 시험관 시술을 그렇게 했을 때도 보지 못했던 희미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내 눈이 잘못됐나 싶어 두 눈을 비비고 다시금 살펴봤어요. 두 줄이다. 여보, 나 두 줄 나왔어. 뭐? 두 줄? 이거 임신 테스트기 맞아? 혹시 코로나 테스트기 이런 거 아니고? 맨날 속고만 살았나. 당연히 임신 테스트기지. 이것 봐. 세 개 다 두 줄이잖아. 나 진짜 임신했나 봐.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저와 남편은 침대에 걸터 앉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지난 7년간 시험관 수술을 엄청 많이 하며 배에 복수가 차올라 119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이었고 그동안의 우여곡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고도 우리 부부는 주위에는 최대한 늦게 알리자고 했어요. 혹시 유산이라도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임신 중기쯤 됐을까? 제게 불행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꺼번에 들이닥쳤던 것처럼 행운도 갑자기 몰려들더군요. 어느 날인가 주말에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혹시 봉말숙 씨 전화 맞나요? 나 봉필구라는 사람이고 말숙의 아빠인데 혹시 말숙이 전화 맞니? 아빠? 아빠, 저 맞아요. 나 말숙이에요. 우리 아빠 맞는 거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안 거예요? 아빠, 살아 계셨군요. 지금 어디에요? 당장 만나고 싶어요, 아빠. 갑자기 아빠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죠. 남편과 집 앞에서 말이죠. 말숙아, 이렇게 너를 찾게 되다니 천만 다행이다. 아빠는 사업 체계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널 찾을 길이 만무하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네가 중학교 때 친했던 정인의 엄마 있지?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되어 TV에 나오길래 내가 방송국 전화해서 연락해봤지. 혹시 너와 아직 연이 닿고 있나 해서 말이야. 그렇게 네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어. 역시나 이번에도 말숙 아줌마의 도움이 있었더군요. 그때 결심했어요. 말숙 아줌마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잘 모셔야겠다고 말이죠. 아빠는 그동안 회사가 망했을 당시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고 사업을 재개해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시더군요. 아빠는 그동안 못했던 경제적 지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35억 주고 건물을 사둔 게 있는데 그 주변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100억 정도로 뛰었다더군요. 그걸 너에게 증여해주고 싶어. 마침 네가 임신도 했고 예쁜 가정도 꾸렸으니 아빠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으렴. 증여세 같은 건 걱정 말고 말야. 갑자기 100억 건물이라니. 남편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진력 좋은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속사포처럼 모든 일이 진행되고 또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에게 그제서야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모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뭐? 한의원에서 약 먹고 애가 졌다고? 그 한의사 남자지. 너 한의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아니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게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제발 머리에 필터 한번 걸러서 말씀하세요. 열받아서 진짜.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아빠가 내 앞으로 증여해 주신 100억 건물 걸고 말씀드려 볼까요? 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DNA 검사했을 때 다른 남자아이면 제가 100억 건물 시댁 식구들한테 넘길게요. 뭐?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100억 건물을 너한테 증여해 줬다고? 그래. 지금껏 7년간을 애 못 가지다가 갑자기 임신한 걸 보면 분명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만일 딴 남자 약이면 그 재산 다 네 형님 아기 걸로 돌릴 거다. 이번 명절에도 시댁 식구들과 한판 붙고 나와버렸어요. 뱃속에 우리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산딸이 되고 넓디 넓은 가족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상고를 겪고 있었어요. 밖에는 저와 아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남편과 제 돈만 기다리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죠.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결과 마지막 힘을 주었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의사가 핏덩이인 아기를 제 옆에 뉘어주고는 바로 제 젖을 물려주었어요. 혼혈인 남편의 빨강머리를 아기가 그대로 닮아서 빨간머리더군요. 그러나 저러나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자기들끼리 쑥덕이며 아수라장이 된 듯 하더군요. 아휴, 빨간 머리네. 누가 봐도 성현이 아들이구나. 이럴 수가. 우리 둘째가 고자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애 아빠 확실하네. 어떡하냐? 둘째네 건물은 물 건너 갔다. 에휴. 핏덩이인 자기 손주를 보면서도 내 돈 뺏을 생각만 하던 시모가 너무너무 얄밉더군요.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처치를 받고 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됐냐? 그동안 더러웠다. 다시 보지 맙시다. 그리고는 엉엉 울었어요. 지금껏 7년 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으며 당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죠. 정신이 조금 들자 남편이 옆에 와 있더군요. 남편과 상의하에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래 여보, 지금껏 너무 미안했어. 나도 큰형만 예뻐하는 엄마 더 이상 보기 싫어. 우리 아기와 함께 셋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시댁 신경 안 써도 돼. 용한 무당인 말숙 아줌마의 말이 맞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나의 운명의 실타래를 술술 다 풀어준다는 그 얘기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아기가 복덩이인 거죠. 졸지에 100억 건물주가 된 저는 산후조리만큼은 럭셔리한 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호강하고 있네요. 다만 다시금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절약하며 살려고 해요. 우리 아이한테도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